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 경북 시도의 사무총장 이우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를 경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임원 및 향후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의 2025년도 제7회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읽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만상의 국기를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서 1절과 4절을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소에 존경하는 양재문 회장님을 모시고 내외빈 및 강사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단상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바쁘시고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시도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주요 임원 몇 분을 특별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소개가 있을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명규 전 서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리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신동국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조대관 올해 법률고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선호 법률고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국희 본회 상임부회장 겸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형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우리 강사이시고 본회 역시 법률 고문이신 최진영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중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백인숙 여성회장 겸 상임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욱 상임부회장 참석하셨고요. 이일은 상임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이구옥수 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서재우의 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수 골프의 회장 겸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재원 감사님 참석하셨고요. 김동호 달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우석 김천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박태규 영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상식 산악회장 겸 김영천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최경혜 영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환 송파구 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최중무 특보 참석하셨습니다. 홍정박 특보 참석하셨고 장영국 특보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관 대구 서울본부장 참석하셨고요. 김영달 국민 서울본부장 역시 참석하셨습니다. 김민기 영주 서울본부장님 참석하셨고 김학기 상주 서울본부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이석진 영산 서울본부장 참석하셨고 이장환 전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리고 최병고 매일신문 서울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매일신문 인터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잘 좀 편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행사 관계상 일일이 거명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정말 이해 못할 부분도 많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정말 TK라는 이름으로 정신의 그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잘 은행을 잘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 국회의원께서 오셨는데 저분이 요즘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입후보한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그냥 잘 참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 최진영 변호사도 사실 요즘 많이 바쁘십니다. 바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최진영 TV에 아직 구독자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반드시 구독자 가입을 하시고 역시 이 정도 최진영 변호사는 구미가 고향입니다. 신동욱 국회의원은 상주가 고향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짧게 인사말을 하는 대신에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잠깐 소회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신동욱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끝나면 최진영 변호사께서 오셔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뵈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신동욱입니다. 향후회 행사 이렇게 참 번번이 제가 가보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양정호 회장님 늘 지역 사랑 정신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상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야말로 TK 본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꼭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때문에 지방을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오랫동안 방송 생활하신 거 잘 아시죠? 제가 표준어를 그렇게 잘 씁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TK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저는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TK의 중심을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뤘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진영에서 하는 걸 보면 그 역사를 다 지워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이 한 정권이 바뀌고 돌아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겉으로는 저희 당을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따져보면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다 경험하신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거의 막내입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상주에서 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제가 7살 때 저희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왔으니까 그 전기불이 호롱불이 전기불로 바뀌는 그 시대를 겪으면서 공부하고 또 서울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저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절절하게 그 성장의 역사를 써오신 분들이 바로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잡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고 우리 TK 정치 지도자들이 해왔던 것 우리 TK의 많은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해왔던 이 역사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질타를 많이 받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다시 그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다시 복귀해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경북 향후회 양재원 회장님을 포함한 우리 경북 향후회 분들이 정말로 분통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뭐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지도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꾸려지는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부를 잘 꾸려서 어쨌든 적어도 지금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 특검 3대 특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역사 말살 작업이라든지 또는 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대한민국 역사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으려고 하는 데서는 국민의힘이 똑바로 서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 지도부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TK 출신들이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의 본류로 저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합니다만 제 뿌리를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TK 출신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본류로 돌아가서 이 정치를 애국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우리 향후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말씀 말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윤환 문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경숙 여사 참석하셨는데 믿어서 대표님 상주의 김명동 회장 같은 분들 또 우리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저희 도로 구의원 저 활동 저희 들어서서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신동도 요즘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직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팩트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국회의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신동국 의원의 개인의 가치도 나라를 위해서 올려주시고 국회의원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은혜로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진영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올립니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구미 향후에 앉아가지고 저 뒤에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구미가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하면 구미 우리 대의원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여러분들과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서재경 경북 대구 향후에 우리 양정근 회장님과 또 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요즘 다들 답답하시죠? 예. 얼마나 답답하세요? 답답합니다. 텔레비 안 보시죠? 안 봅니다. TV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 유튜브 보시는 분. 예, 그렇죠. 요즘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저희 집에 TV가 아예 안 나와서 안 봅니다만 저희 집에도 보면은 다 유튜브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지 TV를 안 보고요. 근데 왜 TV를 안 보느냐 생각을 해봤더니만 옛날에 한때는 80년대 50대 땡전 뉴스 땡 9시 하면은 이게 뭐 전두환 대통령이 나온 것처럼 요즘은 어쨌든 지금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왜 이렇죠? 결국 TK의 위기, 자유우파의 위기, 그 위기에서 지금 이런 답답함이 비롯됐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바쁜 때에 오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보수의 위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우리 고향 형님들, 동생들, 친구들인 TK가 정치적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같이 나누면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서울에 있는 대구 경북 우리 향후 분들이 미래에 대한 기약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보수의 4대 위기, 사실 총체적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실 외교까지 다 위기입니다.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부분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세 제로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로켓처럼 15%로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도 이게 일본하고 비슷하네 이런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먼 얘기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가 정치적 위기. 윤 대통령 탄핵, 윤 대통령 구속, 김건희 여사 구속. 그것을 통한 또 자유우파 진영의 사실상 괴멸. 이런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고요. 법적 위기. 대통령이 탄핵되고 났더니만 이른바 3대 특검으로 윤석열 정부를 말살하고 이어서 자유우파 진영까지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이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가장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경제적 위기, 사실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우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거 아시죠? 네이버에 가면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들어올 겁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에 정말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지금 요즘 서울에 10시간 돼도 CU 이게 세븐일레븐 못 닫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렸는데 이제는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기업을 옥죄는 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증세 안 하고 성장을 한다라고 했더니만 진짜 그런 줄 아냐라고 하면서 뒤돌아가지고 증세하고 뒤돌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양의 털을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마구냥 그냥 뽑아버리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위기 이런 부분 나아가 최근에 제가 보면서 보수의 위기 중에 가장 또 위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만 종교적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죠? 그 어느 정권에서도 교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좀 전에 신동국 의원님도 다가갔습니다만 서초동이면은 사랑의 교회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치 시대만 되면은 어디 가죠? 여의도 숙보교회 가지고 예배드리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땠죠? 여의도 숙보교회와 담임 목사님인 이영훈 목사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에 대한 종교계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가? 사실 자유우파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 종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가치를 하고 거기에서 개혁하고 혁신해 나가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정치적, 법적, 경제적, 종교적인 총체적 위기가 지금 다가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총선의 패배가 있었고 결국 그 총선 패배가 1년 반 뒤에 12.3개월로 이어진 다음에 결국 윤 대통령이 탄핵됐고 구속되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넘어서 말씀드렸던 이런 한국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러면 보수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TK 우리 향후님들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요즘 그 말씀하시죠? 존버 정신.
존버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존중하고 버티는 정신이 존버 정신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무튼 젊은 친구들이 그런 농담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감내하고 극복해가지고 다시금 자유우파 나아가 그 핵인 TK 지역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치 사회에 다시금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지 그 전략, 단기적 전략, 장기적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정치적 위기 가장 첫 번째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 이런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 위기가 있게 된 것은 지난 2024년 4월달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의 어떤 압도적 패배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거의 180석 이상 결국 다 합치면은 거의 헌법 개정 이외에는 모든 것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꼴랑 108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계신 분들 아시죠? 108번뇌. 정말 왜 108번뇌죠? 인간의 이 생사거력이 있고 그것 가지고 뭐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108번뇌라고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울산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 나와가지고 배지였던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탈당해서 이재명 품에 안겼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특별한 자리를 얻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거기에 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참 안타까운 제가 참 그때 저도 이제 고향인 구미에서 옛날 선산 쪽에서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만 결국 공천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훌륭한 분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정말 저도 응원을 합니다만 결국 여러 가지 공천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 계시는 TK지만 대구 경북에 계시는 TK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 뒤로 그냥 놔버려버리고 그냥 갖다 꼽으면 되고 실질적으로 어땠죠? 제일 마지막까지 전략 공천이네 뭐 시민 공천이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을 내 주머니 속에 공길돌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밑에서 올라가는 바텀 없이 상향식 공천이 상당 부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재명 당대표 때 이재명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들이 횡재했던 건 있지만 그건 사실은 소수입니다. 넓게 봤을 때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던 인재들한테 그리고 열심히 방송에 와서 싸우고 했던 사람들한테 그에 따르는 정치 효능감으로서 보호를 해준 것이 확실합니다. 그와 같은 공천이 있었고 사실 이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 확실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8.15 때 정말 국민들이 눈이 뻔히 뜨고 있는데 조국 그리고 정경심 그리고 윤미향 이런 사람들을 그냥 자기들 편이라고 해서 지금 사면시켜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상필벌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파는 그렇지 못해요. 암만 열심히 해도 결국 뒤통수 맞는 그런 어떤 신상필벌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앙 정치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신동호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 정말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울분들을 잘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지난 총선이 무너지니까 여의도가 무너지니까 결국 용산이 무너진 것이죠. 저는 참 아쉬웠던 총선 과정에서 참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냐면은 저 개인적으로 뭐 윤 대통령 참 존경하고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총선도 하지 않으셔서 그러시는지 제가 그 많은 그 원인, 그 윤 대통령의 원인 중에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총선 저도 좋아 라는 말씀을 했던 것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 저도 좋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12월 3일 날 윤 대통령이 정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은 여의도 국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행정부만으로서는 밀리다가 마치 6.25 때 일사후퇴하게 된 그런 비슷한 밀림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입법권을 놓쳤기 때문에 행정권조차도 극단적으로 헌법에 있는 비상대권을 쓰려다가 어떻게 보면 그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실책이 겹치면서 탄핵을 당했고, 그것도 탄핵도 참 기묘하게도 4월 4일 오전 11시에 탄핵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구속이 됐고, 물론 뭐 지난 3월 7일 날 지경장 판사가 어떤 구속 자체의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관할의 문제로 해서 구속 취소됐지만, 결국 지금 어땠습니까? 대선이 있었고 대선의 압도적인 패배에 이어서 재차 구속. 사실 저도 참 가슴이 아픈 게 여기 계신 정치학분들도 윤어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분들은 윤어겐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윤깜빡어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TV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그리고 뉴스도 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KBS법, MBC법, EBS법, 뭐 방송인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는데 그걸 다 개정해가지고 이제는 지상파도 싹 사실은 민주당 자기 독재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이 오늘도 아까 12시에 YTN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입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과부적입니다. 아까 양 회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듯이 국민의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 불청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변호사, 일개 변호사 나무에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실제로 민주당에 있는 모 의원이 저를 대선 과정에 있는 것으로 해서 형사 고소도 당해가지고 제가 조만간 또 조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앞에 가서 싸우고 같이 목소리를 낸다는 게 삐끗하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택도 없습니다. 정말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까 양 회장님이 저희 최지장 TV 그 구독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검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싹 다 지금 해버리니까 지금 방통법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이재명 오늘 가서 검색해보세요. 이제 유튜브까지도 언론으로 넣은 다음에 그걸 해가지고 너네 잘못하면은 그것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해가지고 폐가망신 시킨다고 지금 만드는 세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세대가 된 것이죠. 결국 자유우파의 입까지도 그냥 싹 막아버리는 이런 부분이 정치적 위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위기가 오느냐? 사실 서울, 경기, 며칠 전에 아마 조선일보 보신 분들은 그걸 알 겁니다. 경기도를 버리냐? 경기도가 얼마큼 크느냐? 지금 서울은 인구 1000만이 안 됩니다. 아마 시장에 계실 때 아마 1000만이 넘게 막 성장해 갔지만 지금은 서울은 1000만이 안 됩니다. 경기도가 1200, 3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면적과 인구를 하면은 유럽에서 5개국 빼고는 전체적인 그 경기도만 해도 크기가 유럽에서 7번째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국회의원이 60명이 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싹쓸이입니다. 이런 위기가 왜 왔느냐? 결국 4050 이런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이면서도 이게 58개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못 잡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국민의 전략적 실패가 저는 뼈아프다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그 트럼프는 정말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떤 생각이냐?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트럼프가 한국에 있다고 하면 트럼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은 민주노총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큰 전략이 있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4050의 흐름을 끌어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적어도 지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 더불어란 말에 상당히 감정이 이입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은 뭐 보수에 원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비스마르크가 도입했던 사회보험 다 도입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고령자에 대한 그런 노령보험 같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그 좌파적인 복지 정책을 끌어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국민의 특히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한 2년 남짓 기간 동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실패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국민의힘이 산탄 반탄 이런 걸 통해서 사중질환을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 진영 앞에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던 이런 부분이 가장 뼈아픈 실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법률가로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제안도 사실 받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저도 변호사 일을 하지만 저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론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많은 분들 지금 조금은도 계시고 합니다만 정말 적지 않은 배보윤 변호사님 저희 가끔씩 나오시죠. 배보윤 변호사님도 계시고 정말 영향 있는 그 대구 경북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많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형사 절차에서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헌법재판소에 있는 소장님들과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떤 마지막에 약간 그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영어의 영혼이 되는 이런 보수 파탄 지경이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 윤 대통령 때부터 그 3특검 그렇게 많이 막은 이유가 뭐죠? 지금 상태를 보면 되잖아요. 안철수 의원 뭐라고 합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특검에 대해서 참고인들 오라고 하니까 자기한테 내고 왜 나를 오냐 하면서 나한테 대한 정치 공작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했는데 정작 3특검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서 나 찬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 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안철수 의원님 지지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의원님 상당히 존경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헌신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과는 별도로 3특검 같은데 오케이 하고 했던 그 지금 업보를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탄압을 넘어서 법률적인 걸 통해서 차도살이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3특검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막간에 춤추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보수를 괴멸시키는 위협은 정치적 위기, 근본적인 것입니다만 법적 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도 지금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칼날이 어려우죠. 바로 돌아서가지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금 압수수색 해가지고 여기도 적지 않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계시고 저도 당원입니다만 그 당원 무조건 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밝혀지지 않은 얘기 여기서 처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 대변인 통해서 제가 그 YTN 모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특검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닥쳐가지고 가지고 왔는 게 있대요. 저 정말 모골이 정연하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검이 뭘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통일교 교인 명단 120만 명 명단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걸 탈탈 털면서
저희가 직접 들은 거고 제가 문자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면 저도 또 잡혀가거든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그 의원님들한테 해가지고 이거 샘플링이라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당원 명단이든지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지 않은 인원 가지고 와서 돌려봤더니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영장 집행하고 또 어제 와가지고 집행하고 20일 날 영장이 지금 그 기한이 끝나면 또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누가 정당 가입하겠어요? 내가 혹시 정당 가입했다가 내일 나가고 하면 혹시나 개딸들한테 별점표로 나가지 않을까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입어가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결국 말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각에 대한 내란을 이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다음은 뭐죠? 보수의 권력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침탈, 이어서는 그 다음은 뭐겠죠? 이거는 결국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원정당 해산돼야 한다. 그리고 나는 악수를 하는데 사람 마음만 한다. 그건 뭐예요? 여기 계신 우리 TK에서 국민의힘 상당히 지지하는 분들은 인간도 아니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야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특검에 나온 목표는 또 정청래의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은 이란 의문을 들었는데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여론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참 저도 참 황당한 조국 얘기 잠깐 드리면요. 조국이 그 얘기 했잖아요. 나와가지고 김호준이한테 또 넙죽 달려가가지고 김호준이가 이것저것 물으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는 용서 못한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사족을 붙였는지 아세요? 뭐라고? 여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몰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 자유우파의 결집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자유우파층도 국민의힘이라고 특별히 알겠습니다. 자유우파의 지지세가 강해지는 그런 인간들 지들 스스로도 직설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죠?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나오고 약을 먹어야 낫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 결국 이 사람들은 계속 왜 내란 특검을 하느냐? 내란 이번에 또 어떻게 하죠? 내란 특검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사실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하면 내란 특검이 3특검이 갑니다. 근데 그거 안 해도 사실 지금 12월 달에 다 기소가 되면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올 연말까지 끝내고 나면은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 구속해가지고 1심 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죠? 딱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12월 달에 딱 구속해가지고 1심 판결이 언제 나온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딱 맞도록 이 인간들이 딱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겁니다. 이 좌파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치밀한지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나는 아직 배가 고파 하면서 특검 기간을 또 법으로 해서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가오는 그 8월 22일 정말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자유우파의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경제적 측면 이건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앞에 얘기는 저같이 앞에서 뭐 방송하고 난리치는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 있는 것이지만 이 얘기는 나하고 얘기인 거예요. 대표님 여기 쓰여있는 거 말고 뭐 다른 얘기 잠깐 드리면은 아마 민생지원 소비 쿠폰, 사실 민생지원 소비 쿠폰이라는 말을 그 제대로 와서 쓰겠다고 하면서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이 없대요. 그거 그러니까 와서 거시기 이러면은 그거라고 한대요. 그런데 아시죠? 이번에 1차 그 민생지원 소비 쿠폰을 하면서 그걸 용도로 해서 추경을 얼마 냈죠? 제 기억에 32조입니다. 32조요. 그런데 32조를 그렇게 추경을 해가지고 한 8조 정도를 1차적으로 쫙 나눠주고 나더니만 기재부하고 봤더니 이거 우리 각하 돈이 모자랐는데 이거 어쩌죠? 했더니만 야야야 세금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성준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뭘 했죠? 윤 대통령이 사실상 빵원으로 만들었던 주식 거래세 보완 그리고 대주주로 인정하는 주식액을 옛날에 문재인 때 50억을 내놨다가 윤 대통령이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20억을 50억 올려가지고 거래를 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여줬죠.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 윤 대통령을 찍음으로써 뭐 그런 세금도 감면했고 좀 질이 좀 강남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확 줄어든 그런 체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식을 이제 10억으로 쑥 낮추면 웬만한 요즘 뭐 10억이 큰 것 같지만 웬만하면 또 그것도 그만큼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특히 사고 보고 주식 열심히 하고 부동산 열심히 했던 데서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 이게 한 3-4주 됐죠? 지난 3주 전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115조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64%까지 50%로 지지율이 빡 떨어졌는데 그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주식 관련 증세로 얼마를 국민들한테서 세금 걷어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목표가 1년 목표가 35조 6천억입니다. 딱 맞죠? 결국 앞으로는 32조 추경해가지고 나한테 내 주머니에 15만 원씩 해가지고 내가 이재명 당선 시켜줬으니까 내가 하사금으로 쫙 풀고 뒤로 돌아서가지고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딱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플러스 이자 했는 만큼 싹 거두려고 하다가 이게 지지율이 쑥 빠지고 하니까 당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재명이가 밀었던 박찬대가 떨어지고 정청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가 딱 되고 나더니만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이재명 용산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해가지고 낮추려고 해요. 세금 잘못했다가 그 국민들 주머니에 손댔다가 뜨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청래가 웃기고 있는 그냥 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해서도 지금 당 전간에 지금 갈등이 지금 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아마 방송 보시면 제가 좀 상당히 얘기를 할 건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난번 저는 이번 지지율 참사에 이재명 지지율이 한꺼번에 떨어진 참사에 4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사 참사, 두 번째 관세 참사, 세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증세 참사, 마지막 네 번째를 8.15 특사 참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미국으로 지금 3,500조 그냥 추적하고 기업 다 나가버리면 결국 세금으로 뜯기고 내 일자리 특히 보면은 PK 지역에서 적지않게 이번에 민주당은 지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래놨는데 PK 지역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이재명 치하에서 해외로 굉장히 많이 기업 유출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분들 미국으로 유학 갑니까? 미국으로 이민 갑니까? 대본 어떻게 해요? 뭐 메이크 어메리카 쉽빌딩 뭐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서 마스가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퇴직했던 분들 미국 가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해요? 농담들 말고 젊은 사람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재명 찍었다가 그 후 폭풍이 우리 가게까지 폭풍으로 지금 닥쳐오는 위기가 이런 부분인 것이죠. 결국 종교적 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결국 종교의 힘이 없고 특히 청년들이 교회 가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뺏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치 옛날 중세 때 카노사의 무력, 옛날에는 황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관 시험할 때는 황제가 가도 머리 숙이고 교황이 이렇게 씌워줘야 합니다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어떤 조직이 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그리고 또 도마사 그리고 또 이런 절을 정말 우리 부모님들 벚꽃 낮으는 게 경상도를 맞죠. 벚꽃 낮으면 그냥 드나드는 거 아닙니까? 지방이. 그런데 정작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뭐죠? 유물론, 무신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타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를 노렸죠? 정통 교단에서는 약간 이단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실 통일교를 들었죠. 그런데 통일교에서의 저항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만약에 문선명 목사, 교주가 살아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120만 명 통일교 명단, 교인 명단이 탈탈 펴러가지고 이거 비교해달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만큼 종교의 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놨더니만 아이고 그러면은 개신교도 좀 한번 틀어볼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김장훈 목사님, 극동 방송 이사장님 개인 집도 들었어요. 그리고 김영훈 목사님,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개인 집도 털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 그 양정원 회장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도 하시면서 우리 대우경북 향후에 정말 큰 헌신 하시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면은 또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어떤 교류도 있는데 전화 한번 했다고 와가지고 휴대폰 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위기 상황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번 사태 때 조금 결국 보세요. 통일교, 개신교 그런데 캐톨릭은 안 들어요. 캐톨릭은 안 들어요. 약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만 조계종 정부원장님, 진우스님 저도 몇 번 뵀습니다만 이번에 조국 사면 청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한 4.5 대 5.5 정도로 갈려서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4.5라는 좀 더 적지만 그런 적잖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불교라는 것은 또 용서, 화해, 포용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만 과연 저와 같은 불교의 태도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유화적인 태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본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는 취지의 상황도 맞습니다. 네, 상황을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나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는 정당은 왜 있죠? 정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크게 봤을 때는 대통령 선거, 더 크게 봤을 때는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권력이 없으면 사실은 행정 권력은 만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지방 권력, 다가오는 내년 6월 3일 사실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나오는 분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극장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면은 사실 잘 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대선이 끝나고 1년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민심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래도 한번 희망이 있다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가 한 72일, 3일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아까 봤더니만 어제 아침에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 해서 그 이재명 지지율이 51점 몇 %. 그게 지난 그 8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의 당선될 때 지지율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는 40%까지도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질문 지금 아직까지 100일은 안 됐습니다만 100일이 통상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크게 물어뜯지 않고 우쭈쭈 잘한다 해주는 기간. 근데 그 100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전직 대통령들의 여론 그 지지율이 얼마 되느냐 제가 조금 놀랐는데 이재명 지난 정권이 있었던 문재인 지지율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 됐을 것 같아요? 60%? 40%? 문재인 지지율이 놀랍게도 76%였습니다. 100일 때. 그런데도 어떻게 됐죠? 5년 만에 판단이 됐죠. 그러면 윤 대통령의 100일 지지율은 얼마였겠습니까? 24%였습니다.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20%까지 떨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0일 지지율이 54%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과 좀 비슷한 정도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실 저는 60% 대에서 50% 떨어졌고 40% 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다른 분들과의 어떤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비교를 해보면은 여전히 사실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가오는 그 이번 주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하고 바로 가서 트럼프하고 한미 정상회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성공하는 것 다 해놓고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4, 5%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은 과연 그럴 것이냐? 저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저는 배팅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있었던 그 무역 관련된 관세 협상의 디테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미군의 어떤 그 방위 분담 이런 부분이 좀 더 현실화되면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저희 해외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농사 짓는 지역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말해도 됩니다. 쌀이 아니고 쌀입니다. 쌀 수입. 제가 사실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5년 전으로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있는데 미국 쌀 진짜 맛있습니다. 미국에도 여주 이천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진짜 있어요. 하나로 만들려면 여주 이천비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 이천비를 가져와서 길러 써서 하는 건데 진짜 싸고 진짜 맛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 수입되면 농민들은 아주 죽을 지경이지만 사실 식당 하시는 분이라든가 가게에서는 훨씬 더 싼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국내에 사는 보호란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예측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내년 재보궐선거 어떻게 이길지 몽땅 치면 큰일 안 됩니다. 정말 몽땅 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위헌전당 예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것 이 부분도 정말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제로 아닙니까? 사실 이율도 사실상 제로인 것이고 인플레이션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하면서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분배가 아닌 성장이다라고 떠들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업 중시한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닙니까? 그리고 증세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건 아닙니까? 증세 안 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증세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한 줄 아느냐? 성장한다고 했더니 진짜 성장 중심 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뒤통수를 완전히 싸가지로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폭우 많이 왔죠. 한번 내렸다 하면 100mm씩. 그랬더니만 얼굴에 분식했던 그 얼굴에 가면이 폭우에 씻겨가면서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종북, 종중, 종러, 좌파적인 본능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저는 방송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대한민국 남아날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변호사 8명 정도 되는 중소로펌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니까 사장이다. 정말 제가 존경스러운 분이 양재건 회장님 같은 분입니다. 기업 해보면은 솔직히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소속 변호사 월급이 저보다 많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 무슨 세 내다 보면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1년에 한 5개월, 6개월 일하고 나를 위해서 한 3, 4개월 일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뭐 많이 보니까 많이 세금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한번 여기 오시는 분들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본인의 기업이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그 말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결국은 남아난 게 없죠. 사실 치킨집 패밀리 비즈니스 아닙니까? 한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12 그 민생지원소비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해줬더니만 그거 쓰기 전에 어떻게 됐죠? 민생지원소비 쿠폰 나오기 전까지 그거 나오면 써야지 하면서 손님이 없었대요. 그리고 민생지원소비 쿠폰이 나와서 하니까 한 달 정도 와가지고 삼겹살 먹고 다 하니까 이제 다 수도라니까 또 손님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있는 리얼미터에서 자영업자 서비스업 지지율이 9%에서 11%가 쑥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가 아플 때 진통제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아프잖아요. 딱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은 뭐라고 하죠? 기본소득에서 계속 주겠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사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익 뚝 떨어지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타이밍도 잘 맞출 거예요. 원래 10월 중순에 10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그 직전에 또 풀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또 지지율을 올릴 건데 그게 계속 지속됩니까? 서스테이너블 합니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달부터 해서 10월달을 넘어섰고 민생지원소비 쿠폰이 약간이 떨어지면 40%대의 초반까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와 관련해서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종교이라면은 기성종교 외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목사님 지난 추운 겨울에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손현보 목사님 또 여의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분이 좌파의 민노총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지난 겨울에 투쟁은 없었습니다. 그런 조직과 그런 물적인 후원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씨앗이 돼가지고 그와 같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해서 거의 50%에 가까운 탄핵 반대 여론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광훈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의 어떤 역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것을 토양으로 해서 지금 전한길 강사님 같은 분들도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외에 뭐 그라운드C라든가 정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웃 장공 청년들이 어떤 결집, 우파 결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비상시와 평시의 역할은 좀 다를 거라고
이제는 통치로 왔고 이 상황에서는 정말 저희 같은 법조인들 또 앞에서 또 싸우는 사람들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인데 다만 제가 조금 너무 아니랄까요? 지난 8월 15일 날 아마 여기에서도 8월 15일 날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가신 분들 저도 그날 또 방송에 있어서 나갔다면 어마어마하게 또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그 울문에 있는 분들을 어떤 광장에 열기로 지금 펼쳐나가는데 또다시 어떤 말씀드렸던 그 정광훈 목사님이 또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도 있는 반면에 상당 부분 또 중도층으로부터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지와 또 비판 이런 쪽을 나름대로 어떤 공평하게 가져감으로써 종교적 리더십을 좀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 부분을 지금 그 특검이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검이 통일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면서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 내놔라 하면서 가져오는 헌법적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1항 그리고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고 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니까 왜 종교가 너네 가가지고 정치한테 광나라 매나라 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제 국민의힘 그걸 근거로 해서 당사를 침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특검조차도 헌법을 왜곡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정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정당 중에 무슨 정당이 있죠?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통일교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그게 국제평화통일가족당인가 정당이 있습니다. 물론 별개의 조직이고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 본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자유를 정치적인 의사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합니다. 물론 그게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지지를 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성 정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종교단체에 가서 전국에 있는 교인 명부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빼앗아오는 이거는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이건 어긋나는 것이고서 지금 헌법과 법률이 얘기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이게 저는 통일교만 얘기하지만 통일교는 왜 하죠? 이게 기성교단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어디죠? 기성교단이 어디죠? 그 다음은 어디죠? 불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천주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좌파들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좌파들은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종교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반드시 드립니다. 네,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좀 핵심을 좀 더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유우파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구 경북을 기준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서 그리고 경제적으로서도 성공하신 분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도 저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착각에서 좀 깨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대한민국의 주류입니까? 우리가 2025년 대한민국의 메이저리그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입니다. 우리는 마이너입니다. 예전에는 평화민주당 하면은 몇십 석 안 됐어요. 50석? 그런데 나중에 DJP 연합을 하면서 충청도와 연합을 하면서 전국 정당이 대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국민의힘 자체가 옛날 평민당 비슷한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듣는데 그런 얘기 우리 그냥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해야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서울에 있는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TK 포기로 TK를 포기하고 중도 정당, 수도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소리입니까? 헛소리입니까? 헛소리지. 저는요, 뭐를 좀 연구를 하냐면은 이재명을 연구를 합니다. 민주당을 저는 연구를 합니다. 한때 민주당에서 나와서 국민의힘 쪽에 나왔던 분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는 정책연구소가 뭐가 있죠? 여의도 연구원이 있죠. 민주당은 뭐가 있죠?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연구원이지만 한 10년 전에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입연결 할 때, 민주당이 진입연결 할 때 자기들이 민주정책연구원에 민주도 없고 정책도 없고 연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딱 그 짝입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지라시를 해가지고 권력자한테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옛날 여의도 연구원은 정말 말 그대로 보수의 링크탱크였죠. 거기에 박사들이 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거치고 하면서 문교학사 내면서 그분들이 다 그냥 다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정책 기능이 없으니까 이런 지금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장도 맨날 바뀌고 하는 짓이 고모양 꼴이 되어버린다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TK 포기하고 수도권 정당 만들어야 된다는 헛소리, 우리나라 말로 댕댕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어디겠죠? 민주당의 권리는 어딥니까? 호남입니다. 호남. 민주당이 언제 자기를 망했다는 호남 머리 적이 있습니까? 결국 호남이 본인들 대선 후보들한테 압도적인 지지율,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 지지율하고 앞에 숫자가 나와요. 우리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이 맞자 8자, 7자 있는데 거기에 9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9자. 그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모임이 뭐죠? PK 향후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호남은 어떻죠? 무슨 들 향후회라고 하죠? 예, 광주 향후회, 전남 향후회, 전북 향후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광주 향후회예요. 호남 향후회, 호남 향후회.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정치적인 힘. 원래 김춘수 꽃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무엇이 되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PK 향후회, PK 향후회 다 나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서 그냥 기념으로 이렇게 오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로 정말 말 그대로 공동체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념 공동체를 넘어서 이익 공동체로 가는 것이죠. 확실히 선거를 하면 확실히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메커니즘이, 그래서 정치 비즈니스라고 그쪽은 얘기를까지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호남 향후에도 운영을 하고 마치 고대 향후에, 해병대 향후에 하듯이 우리 TK 향후에도 우리 양정근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서 좀 더 조직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향후에와의 교류 같은 거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구 경북이 살아야 저는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저는 약간 복잡합니다. 저희 선사, 우리 고향 부모님들은 이번에 불이 홀라당 타버린 경북 의성 안동에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구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댁은 구미지만 제가 아까 신동훈 의원님처럼 그래도 공부 좀 해 하면 그때는 다 대구 가가지고 공부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대학교를 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저의 아이덴티티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서울로 가는 것을 이제 유출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전 선순환 되잖아요. 선순환. 아무튼 그 얘기 뒤에 좀 할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구 경북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조금 더 서로의 그 대구 경북과의 어떤 그 교류가 조금 더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지금 그 두 번째 테이블에 대구 경북에서 도청에서 또 시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TK 하면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지게 짝대기 꽂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저도 이제 구미입니다만 구미 그 전전시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 시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 호남하고는 대구 경북 TK는 좀 다르긴 하죠. 적어도 민주당이 한 30%씩 많이 나오고 최근 같은 경우에 지난달 6월 7일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과 완전 막 그냥 응집력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회는 어딨냐? 아까 제가 그 손영보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목사님들의 그 지난 겨울 동안 있었던 그런 그 정말 추운 겨울의 투쟁을 통해서 봄에 싹처럼 터져 나왔던 것이 바로 청년층 자유화 지지세. 전 이걸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선거에도 2030 청년 세대가 자유화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 법인의 남자 소속 변호사님들 30대도 우파적인 시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이고 더불어서 8.15 아마 8.15 광장에도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030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더 놀라는 것은 2030 남자뿐만 아니고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여기에 기회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난번 문재인 정권 그때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20년 집권 논의를 했지만 결국 5년 만에 꼬꾸러졌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자유우파가 정말 5년 만에 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호흡을 길게 했을 때 저는 청년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넘겨주실까요? 네. 사실 며칠 전에 봤더니만 삼성전자가 구미에 또 AI 데이터 센터를 한다고 했고 또 대구 경북에서도 울산 같은 경우에도 SK에서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결국은 어떻죠? 좌파들이 뭐라고 하지만 전기 없으면 꽝 아닙니까? 전기 없으면 꽝. 호남 가가지고 태양열로 AI 센터 돌리겠습니까? 결국 경북에 있는 울진 원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동해안 지역에 있는 각종 원전이라든가 발전소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AI 센터는 앞으로 대구 경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TK, PK 쪽으로. 그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천만의 국도 만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에너지 고속도로 헛소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AI 시대에 TK가 새로 이렇게 부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런 부분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구미 쪽에 계신 분한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LG 다 나갔는데 꼴라 그거 들어오냐 굉장히 큰 거긴 합니다만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 TK 신공항도 저희 집 근처인데 좀 되는지 말는지. 근데 제가 이걸 사실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키즈, 박근혜 키즈. 박근혜 키즈가 있으면서 이준석이 나오고 이번에 그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손수주가 나왔습니다. TK 키즈를 우리 키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 3, 4년 전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대구 경북 미래 포럼을 만든다고 하면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제일 최연소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50만 살 최진영이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호남은 어떻게 하는지, 경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를 1990년에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도 저희 외삼촌이 천호동에 계셔가지고 제가 천호동에서 신천 멀지만 2호선 타고 막 이렇게 버스 타고 다녔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뭐 학교 다니더니만 너는 어디서 사노? 했더니만 너는 남부학생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고? 했더니만 광주하고 전남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노량진에 남도 학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깝죠. 그러고 나서 이게 잘 되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강북에 은평구에 은평학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학숙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기숙사 요만한 게 아니고요. 한 곳에 한 700명 넘고 한 곳에 500명이 넘는 아파트급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1002군데에서 1454명 그리고 1994년에 이걸 만들어서 지금 작년에서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거기에서 15,000명 인재가 양성이 됐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제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 중에 호남 쪽에서 집안 조건에 어떤 사람들 치고 남도학숙에서 안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한때 제 대학교 동기면서도 그 이재명 재판 느려 퍼지게 하다가 그냥 옷 벗고 나왔던 부장판사 친구, 그 친구도 남도학숙에서 살았던 친구입니다. 거기에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사실 저거 누르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따로 보지는 않겠는데요. 거기서 뭐 하느냐? 호남의 아이덴티티, 호남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저는 거의 미루어진 작가인데 절반 이상 남도학숙을 나왔습니다. 그런 걸 알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남명학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남명학숙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 있고 지금 서울에는 어디 있느냐? 세곡동에 있습니다. 세곡동에. 저기도 제가 알기로는 500명 됩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옆에 도서관 입구에서 제가 종종 가서 야 좋겠다. 와 경남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해주네 했는데 이게 단순히 인재를 기르는 걸 넘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저는 학부를 서강대 나왔습니다. 참 40년밖에 안 돼서 참 굉장히 아쉬운데 여러분들 서울법대만 잘나가는 것 같죠? 고대 연대만 잘나가는 것 같죠? 법조계에서 의외의 법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균관대 법대입니다. 황교안 총리도 성대법대 나오셨고 그리고 또 옛날에 태평성대라고 했잖아요. 정홍식 총리도 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대 분들의 법조인들의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거기 고시반이 사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망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거기 생활비도 주고 다 줘요. 용돈도 주고. 그런데 그 용돈이 어떻게 오냐? 내가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하는 동안은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다니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자기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떼가지고 사망원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걸로 해서 먹고 삽니다. 그걸로 해서 용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빡세게 해서 합격하면 선배 굉장히 많이 합격합니다. 그러면은 또
앞에 갔던 사람들이 또 해가지고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고 그래서 송대법대가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중에 송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아마 송대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숨겨진 진실입니다. 왜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 경북 학숙을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만 대구 경북 했더니만 대구 경북 같이 해가지고 하려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좌초했다. 이렇게 2019년, 18년, 21년 이럴 때 뉴스에 뜬 나오더라고요. 이미 지금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지자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그렇기 때문에 TK 키츠, 아까 대구 경북에 있었어야 했던 그런 그 학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자금이 모이지도 않고 서로 이게 좀 융화도 안 되고 나아가 그걸 반대하는 논리는 아까 얘기했던 안 그래도 살아먹는데 인재 유출 이게 또 핵심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 한국 장학금은 왜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인재 유출하려고 유학비 내주죠?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물안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에 있어서 정말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을 안 기르고 각계격파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어떤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있겠습니까? 저도 구미에 있으면서 한 10년 전에 그 성심여대 앞에 그 하천변에 LG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미 학숙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예천 학숙도 있고 여러 개 마치 무슨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각계격파 우리 내 아들 내가 챙긴다 그렇게 해서 TK 어떤 공동체 의식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이걸 한다고 해서 수억 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보다 관보다 민 같이 하고 기업들 합한다고 하면은 뭐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미도 LG하고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인 전략, 그래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선순환을 해서 대구 경북의 공동체를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저는 이건 이상 투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미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미 사람들이 항상 김천을 질투합니다. 김천구미역, 말은 김천구미역이라고 하지만 김천역 바로 열고 구미거든요. 어떻게 돈은 다 구미에서 벌고 다 좋은 거는 김천서 가지고 가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김천에도 김천고등학교라는 정말 대한민국 글씨의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단순히 인재 양성을 넘어서 공동체의 의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저거 누르면은 남도학사 소개가 나오는데요. 남도학사의 이념이 뭔지 아십니까? 가슴은 종, 머리는 세일.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 관련된 특강 같은 것을 계속하는 마치 오늘 같은 거기에 모인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고대 연대가 잘 나갑니까? 그만큼 동아 통합의 계기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축제라는 연고전 고연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TK 키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 어떤 식으로든 좀 호남을 그리고 경남을 벤치마킹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무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대응을 해야 10년, 20년, 30년 대한민국 미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TK의 정치적 리더십이 다시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도 많은 빚을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도 대구 경북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안 열심히 공헌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특강 정말 탁월한 식견과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한테 큰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강사님께서 남도 학사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점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TK는 한때는 이 나라의 권력을 좌우지했던 최고로 장기간 좌우지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저는 학사관이나 이런 거 하나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텐데 그 시대에 안 해줬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즐기고 이런 걸 했지 고향에 대한 향토 정신이나 이런 것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시범위가 1991년도에 시작을 해서 92년도에 정식으로 발족을 했는 단체입니다. 그때 우리가 학사관을 가졌으면 지금 33년 정도 됐으면 뭐 92학번, 3학번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10번 좌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0대 초중반 이런 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저도 뭐 사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사진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저는 뭐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과의 검사를 보면 대통령까지 지는 수갑을 채우고 무슨 성범죄자도 아닌 발찌까지 채워서 하는 것은 좀 야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가치와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정당 내에서 반대 방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개인의 권리라고 보장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눈으로 봐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시대. 즉 김어근이 3년, 장미 3년, 벙어리 3년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정말 나라 사람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진행하는 것은 저도 사실 요즘에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최진영 우리 원님 고문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은 저는 비교적 흠결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애국하는 마음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인문학 강좌를 계속 해오는 것은 우리가 이 인문학 강좌의 강사분들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기타 등등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제가 강의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를 위해 국가 간을 좀 확립해 달라. 이런 것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하남 공설운동장에서 15,000명, 2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하남 공설운동장에서 우리 대구 경북의 한마음 대축제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대구 경북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기본적으로 선거도 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선거는 그게 뭐 어떤 가치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9월 20일 날 체육대회 개최하고 9월 29일, 30일 날 경주 에이펙 방문을 하는데 주요 임원들만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럿이 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앞에 계시는 조대환 분들은 역시 조대환 변호사께서 이번에 책도 발간하시고 그러니까 10월달 인문학 강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11월까지는 고양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특강에 앞서서 1시간 먼저 임원회의를 운영회의 겸 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때 중요한 의결사항도 있고 12월 말에 송년회를 통해서 회장 이침식을 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 그래도 유쾌하게 즐겁게 보내시고 뜻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고생했습니다. 예, 예.
저기 벌다. 황무식 회장 자리에 앉아. 그래도 소득이 한 80%
이상한 대장님 고영입니다. 더 예쁘시네. 고짝 찢어 예쁜 아가씨 갖고 수정하라고. 자리 정돈 좀 하겠습니다. 인사는 일단 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